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박정규 박사님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중국의 전략, 바로 이 발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2025년 9월 4일자, 그러니까 아주 최신 자료예요. 네, 맞습니다. 따끈따끈한 내용이죠. 특히 이번에는 2025년 상하이 모터쇼 현장 분위기라던가 또 중국 기업들 자동운전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들만의 좀 독특한 전략 같은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 주목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걸 통해서 중국이 이른바 스마트카 시대,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같이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2025년 상하이 모터쇼 얘기부터 해보죠. 이게 베이징 모터쇼보다 규모가 50%나 커졌다. 와, 엄청난데요. 근데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게 아니고 그 늘어난 공간 대부분이 부품 전시장으로 채워졌다는 게 재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면적만 넓어진 게 아니고요. 예전 모터쇼 하면 보통 완성차 회사들이 쫙 있고 신차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뢰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이번 상하이 모터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물론 보쉬, GF, CATL 이런 전통적인 부품 강자들도 있었지만요. 그 옆에 호라이즌 로보틱스, 센스오토, 모멘타, 블랙세서미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칩 설계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들입니다. 아, 첨단 기술 회사들이군요. 네, 바로 그런 회사들이 아주 전면에 나섰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심지어 어떤 기술 기업들은 완성차 업체들이랑 같은 전시홀에 거의 비슷한 규모로 부스를 차렸더라고요. 와, 정말요? 완성차랑 같은 급으로? 네. 그래서 중국 신화통신에서는 이걸 하이테크 카니발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분위기가 좀 짐작이 가시죠? 네네, 하이테크 카니발이라니. 전체 면적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가 이런 자동차 기술이나 공급망 관련 전시 공간이었고요. 그중에서도 또한 밖에 가까운 기업이 칩 반도체나 자율주행 솔루션 회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야, 완성차만큼이나 그 기술 공급사들이 주인공 대접을 받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네요. 단순한 자동차 쇼가 아니라 진짜 첨단 기술 박람회 같은 느낌이었겠어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특히 자동운전 솔루션이나 반도체 회사들이 그렇게 전면에 나섰다는 게 인상 깊은데요. 예를 들면 모멘타 같은 회사는 자기들 기술이 이미 여러 브랜드 차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걸 막 보여줬다고요. 네, 맞아요. 모멘타 부스에 가보면 자기들 자동운전 솔루션이 광치 토요타나 일기 토요타 같은 여러 회사들 실제 양산차에 적용되고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전시를 했더라고요. 아, 직접 보여주는군요. 네. 반대로 완성차 회사들도 부스에서 우리는 이런 첨단 기술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걸 또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차를 잘 만드는 걸 넘어서 어떤 첨단 기술 파트너랑 손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경쟁력이 된 시대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변화의 바탕에는 뭔가 더 큰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모생태계라는 개념. 칭화대의 자오프 추엔 교수가 이걸 주장했다고요. 이게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자오프 추엔 교수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도로망이나 주유소, 정비소, 보험 이런 수많은 관련 산업들을 만들어냈죠. 네, 그렇죠. 자동차 때문에 생긴 것들이 많죠. 네, 그런 하위 생태계를 파생시키면서 사회 전체 인프라를 만드는 어떤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자동차 산업을 모생태계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 엄마처럼 다른 산업들을 낳았다. 이런 느낌이군요. 네, 그렇죠. 비유하자면 80년대, 90년대 PC가 그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는 스마트카가 바로 그 다음 세대의 모생태계를 형성하는 핵심 동력이 될 거라는 진단입니다. 아하, 스마트카가 다음 주자다. 네, 이 새로운 스마트카 생태계는 그냥 자동차 자체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차량용 OS,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칩, 그 SoC라고 하죠. 시스템 온 칩, 네, SoC. 그리고 5G 같은 통신 기술, 또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까지
이걸 다 어우르는 아주 거대한 융합 플랫폼이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야, 과거 100년간 자동차는 세상을 바꿨다. 미래 100년 자동차는 다시 한번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군요. 네, 무게감이 있죠. 중국 전문가들은 바로 이 스마트카 모생태계를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 이게 미래 산업 경쟁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걸 꼭 선점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국가적인 아젠다로 보고 있는 거죠. 나 반도체 기업들이 확 떠오른 것도 결국은 이 스마트카 모생태계를 만들려는 중국의 큰 그림 아래에서 이해해야겠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전통적인 부품 공급망 관리, SCM이라고 하죠. 여기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여러 기업이 수평적으로 협력하고 분업하는 구조. 자료에서는 SW 체인이라고 하던데 그런 모습이 모터쇼에서 보였다는 거군요. 이 SW 체인이라는 것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SCM 모델하고 비교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과거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뭐 기계공학, 화학, 에너지, 교통 인프라 이런 전통 산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무게 중심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걸 상하이 모터쇼가 보여준 거예요. 네, 어디로 이동했나요? 반도체 칩, 배터리, 초고속 네트워크, 인공지능,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합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아키텍처, 이게 결합된 스마트카 모생태계로요. 아, 완전히 구성 요소가 달라졌군요. 그렇죠. SW 체인은 바로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개념인데요. 과거처럼 완성차 업체가 맨 위에서 부품사들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관리하는 SCM 모델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오히려 스마트폰 산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OS 개발사, 칩 설계사, 앱 개발사, 통신사 이런 회사들이 각자 자기 전문 영역에서 수평적으로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전체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애플이랑 구글 생태계처럼요. 네, 그런 것처럼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협력 네트워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새로운 스마트카 생태계가 앞으로 인류 사회에서 가장 큰 경제적 가치를 만들 거라고 보고 이 생태계 주도권을 잡으라고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막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랑 칩이 중심이 되는 생태계 변화가 핵심이지만 그렇다고 하드웨어가 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여전히 자동차는 굴러가야 하니까요. 물론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하드웨어 쪽에서도 좀 재미있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BYD의 프리미엄 브랜드 양왕이라고 하죠. 이 양왕 U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모델에 수평대항 엔진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전기차에 올인하는 것 같던 중국에서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저도 그 부분 흥미롭게 봤습니다. 양왕 U7이 순수 전기차 버전이랑 PHEV 버전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그 PHEV 모델의 수평대항 엔진, 우리가 흔히 박서 엔진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넣었어요. 네, 포르쉐나 스바루에 들어가는. 맞아요. 이 엔진은 실린더가 이렇게 마주보고 수평으로 움직이니까 엔진 높이 자체를 낮출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뭐가 좋은데요? 그러면 차량 앞부분 디자인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무게중심도 낮아져서 주행 안정성이 좋아지고 구조적으로 진동이 적어서 승차감도 좋아지는 장점이 있죠. 공기저항 줄이는 데도 유리하고요. 장점이 많네요. 네. 이 사례는 중국이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막 내고 있지만 동시에 내연기관 기술 자체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들, 예를 들면 이런 컴팩트한 수평대항 엔진이나 아니면 수소연료 엔진 같은 거, 이런 연구 개발도 꾸준히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양쪽 다 하고 있군요. 네, 상하이 모터신 엔진에서도 여러 회사들이 효율을 개선한 신형 엔진이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선보였어요. 단순히 전기차냐 아니냐 이렇게 딱 나누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동력원에 대한 탐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 중국 사용자들의 하이브리드 차량, 그러니까 PHEV나 EREV 사용 행태를 분석한 것도 재밌더라고요. 아, 여기서 잠깐. PHEV는 밖에서 충전하는 배터리랑 엔진을 같이 쓰는 거고 EREV는 엔진은 발전만 하고 구동은 전기로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PHEV는 엔진이랑 모터 둘 다 바퀴를 굴릴 수 있는데 EREV는 엔진은 배터리 충전만 하는 좀 더 전기차에 가까운 개념이죠. 네, 근데 사용자들 행태를 보니까요,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집에 충전기가 없거나 충전이 귀찮아서 거의 그냥 내연기관차처럼 기름만 넣고 타는 PHEV 사용자도 있고요. 반대로 매일 집에서 충전하면서 대부분 전기로만 타는 사용자도 있고요. 아, 정말 천차만별이네요. 네, EREV 넣인 경우도 평소에는 전기차처럼 짧게 타다가 가끔 장거리 갈 때 엔진 돌아가는 걸 약간 주행거리 불안해 소용 보험?
보험처럼 생각하는 사용자들이 많다고 해요. 하하, 보험이라니 재밌네요. EREV 기술 자체도 좀 진화하고 있는데요. 초기 1세대는 배터리가 좀 작았어요. 엔진이랑 같이 썼죠. 최근에는 리샹 L6 같은 모델이 대표적인데 아, 리샹. 네, 반면에 2세대 EREV는 거의 전기차 수준으로 배터리 용량을 크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지지 IM 모터스라고 하는데 거기 신형 LS6는 66kW나 돼요. 그리고 엔진은 진짜 비상용이라 장거리용으로만 쓰는 거죠. 와, 배터리가 엄청 커졌네요. 사용자의 실제 생활 환경이나 운전 습관에 따라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차를 쓰고 있다는 거네요. 하드웨어 쪽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나요?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빼놓을 수 없어요. 2025년 7월에 나온 일본 자료를 보니까요. 전 세계 자동차 부품 회사 탑 100 중에 중국 기업 수가 무려 15개나 됐습니다. 15개나요? 예정보다 많이 늘었나요? 네, 과거에 비하면 정말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차체, 셰시, 인테리어 같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부품 쪽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군요. 미래차 경쟁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간다고 해도 결국 자동차라는 제품의 완성도는 하드웨어랑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가장 뜨거운 분야죠. 자동운전 기술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이 분야에서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어마어마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특히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요. 자동운전 기술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패러다임이 바뀐다고요? 네, 기존에는 개발자들이 수많은 주행 규칙을 코드로 일일이 다 정의하고 또 예외 상황 처리하고 이런 규칙 기반, 룰 베이스드 방식이 중심이었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를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모델이 학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차를 제어하는 엔드-투-엔드, E2E 방식으로 아주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엔드 투 엔드, E2E요?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테슬라가 FSD 버전 11 내놓으면서 기존에 있던 복잡한 제어 코드 30만 줄 이상을 삭제했다고 밝힌 거예요. 30만 줄이나요? 와, 네, 이제는 중국의 주요 완성차 업체나 기술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이 분야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웨이모나 GM 크루즈 같은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전부 이 E2E 방식 개변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인데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기존 규칙 기반 방식에 뭔가 명확한 한계가 있었던 건가요? 네, 가장 큰 한계는 바로 롱테일 프로블럼 또는 엣지 케이스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들이죠? 예를 들어 한밤중에 갑자기 도로에 야생동물이 뛰어든다거나 아니면 비포장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평소랑 다른 이상한 수신호를 보낸다거나 또는 도로 위에 생각지도 못한 낙하물이 떨어져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죠. 아, 정말 별의별 상황이 다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수없이 많고 다양한 비정형적인 상황들을 개발자가 미리 다 예상해서 일일이 코드로 규칙을 만든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겠네요. 반면에 E2E 방식은요. 수백만 수천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AI 모델한테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센서로 들어온 복잡한 주변 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마치 아주 숙련된 인간 운전자처럼 통합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서 차를 제어하게 하는 거죠. 아, AI가 알아서 판단하게 한다. 네, 그러니까 특정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학습된 경험을 통해서 처음 보는 상황에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이것 때문에 E2E 방식이 지금 대세로 떠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중국 내에서는요. 2023년에 상하이 인공지능연구소, 줄여서 샹하이 AI 랩이라고 하는데 여기랑 우한대학교 그리고 AI 강자인 센스타임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UniAD, Unified Autonomous Driving이라는 논문이 있었어요. 이게 E2E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촉매제가 됐습니다. UniAD요? 네, UniAD는 이름 그대로 기존에 분리돼 있던 인지, 퍼셉션, 예측, 프리딕션, 계획, 플래닝, 모듈을 하나의 통합된 AI 모델로 구현하는 방식을 제안했어요. 근데 이 논문이 세계 최고 권위의 컴퓨터 비전 학회인 CVPR 2023에서 최고 논문상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은 거예요. 와, 최근 논문상을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이후에 화웨이나 모멘타 같은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이 유니에이에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자체적인 E2E 솔루션 개발에 막 박차를 가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규칙 기반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AI 기반의 통합적 접근이 E2E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신데 들어보니까 이 E2E 안에서도 또 뭔가 다른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VLA니 월드 모델이니 하는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또 뭔가요? 맞습니다. E2E라는 큰 흐름 안에서도요. 더 인간에 가깝거나 혹은 더 뛰어난 성능을 내기 위한 차세대 기술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가장 주목받는 두 가지 방향이 바로 말씀하신 VLA,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하고 월드 모델 방식입니다. VLA랑 월드 모델. 네, 먼저 월드 모델 방식을 좀 선도하는 대표 주자는 니오예요. 아, 니오. 니오가 발표한 NWM, 즉 니오 월드 모델이라는 건요. 단순히 카메라나 라이다 센서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걸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주변 환경을 3차원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물리법칙 같은 걸 고려해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시뮬레이션하고 예측까지 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 들어갈 때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다른 차가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까지 예측하는 식이죠. 니오 발표에 따르면 최대 120초 후의 미래 상황까지 비디오 형태로 상상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매 0.1초마다 무려 216까지나 되는 가능한 주행 경로를 시뮬레이션해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와, 0.1초에 216까지요? 네. 마치 사람이 머릿속으로 만약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하고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처럼 자동차가 스스로 세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또 추론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접근법인 거죠.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다른 하나, VLA는 뭔가요? 다른 한 축은 VLA, 즉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리샹의 마인드 VLA가 대표적이에요. 리샹은 VLA군요. 이 방식은 차량의 카메라, 비전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인간의 자연어, 랭귀지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운전 행동, 액션을 수행하도록 학습된 모델입니다. 자연어로 상호작용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저 앞에 가는 트럭 뒤에 너무 바짝 붙지 말고 좀 떨어져서 가죠. 이렇게 말하면 차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식이죠. 리샹이 최근에 출시한 IA-T8 모델에 이 마인드 VLA 기술을 일부 넣어서 특정 조건 아래에서 운전자가 자연으로 지시하면 차선 변경 같은 걸 수행하는 시연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와, 말로 하면 차가 알아듣고 움직인다니. 그렇죠. 인간 운전자처럼 시각 정보랑 언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행동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니오의 월드 모델은 미래를 예측하는 상상력 같고 리샹의 VLA는 인간과 소통하면서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자동차에 주려는 시도처럼 들리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들이 이렇게 빨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모멘타 같은 자동운전 솔루션 전문 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자체적인 기술 로드맵을 가지고 있겠죠. 아, 그럼요. 모멘타는 이미 토요타 BZ3X 모델에 자기들 E2E 기반 자동운전 시스템인 토요타 파일롯의 알고리즘 5.0 버전을 공급했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죠. 이 5.0 버전은 인식하고 계획하는 모듈을 하나의 모델로 통합한 단계고요. 모멘타는 다음 단계인 알고리즘 6.0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월드 모델 방식을 도입해서 예측이랑 판단 능력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 모멘타는 월드 모델 쪽으로 가는군요. 네. 이런 치열한 기술 경쟁과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건 결국 막대한 R&D 투자예요. 실제로 2023년 이후에 중국 기업들 R&D 투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니오, 리샹, 샤오퐁 같은 소위 신세력 전기차 기업들은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15%를 훌쩍 넘어요. 이건 거의 기술 기업 수준의 투자거든요. 와, 15% 이상이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기술 개발에 회사의 운명을 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하는 배경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그 배경에는 최근 인공지능 분야 전반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스케일링 법칙, 스케일링 로스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스케일링 법칙이요? 간단히 말하면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
그리고 더 큰 규모의 AI 모델을 투입할수록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는 법칙이에요. 아, 많이 넣을수록 좋아진다.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투입 방식에 좀 신중했던 규칙 기반 방식이 대표주자 웨이모 아시죠? 네, 구글의 웨이모요. 그 웨이모조차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이 스케일링 법칙이 명확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웨이모도 인정했다고요? 네, 이건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과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가고 있는 기술 개발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야, 정말 숨가쁘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빠른 기술 발전과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중국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이나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발표 자료에서는 이걸 군 전략이라고 표현했던데요.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군 전략, 우리말로 하면 무리 전략이라는 표현은 오사카 산업대학 경제학과의 리처젠 교수가 제시한 개념이에요. 군 전략, 무리 전략. 네. 서구 기업들이 보통 개별 기업의 어떤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나 경쟁 우위 확보, 여기에 집중하는 전략을 쓴다면 중국 기업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무리처럼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무리처럼 움직인다? 네. 수많은 비슷한 기업들이 서로의 기술이나 전략을 엄청 빠르게 모방하고요. 필요할 때는 또 협력해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동시에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집단 전체가 함께 진화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 자연계에서 보면 기러기 떼가 V자 대형으로 같이 날아가거나 물고기 떼가 포식자를 피하려고 큰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모습,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개별 기업 하나의 성공이나 실패보다는 산업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빠르게 학습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걸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군요. 마치 개미군체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이 군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하고 회복 탄력성이에요. 속도와 회복 탄력성? 네. 여러 기업이 동시에 각자 다른 기술 경로를 막 탐색하고 시도하잖아요. 트라이얼 앤 에러.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맞는지도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설령 특정 기업이 좀 잘못된 길을 가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에서 얻은 교훈은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아주 빠르게 공유가 돼요. 아, 실패도 공유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다른 경쟁 기업들이 그 빈틈을 바로 메우면서 산업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는 늦춰지지 않는 거죠. 즉, 실패의 비용이나 위험이 개별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시스템 전체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위험 분산 효과가 있군요. 그리고 성공 사례는 순식간에 그냥 업계 표준처럼 확 퍼져요. 이런 방식은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에서 개별 기업의 리스크는 줄이면서 시스템 전체의 진화 속도를 극대화하는 데 아주 유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개별 영웅보다는 집단적 진화를 추구하는 방식이랄까요? 그렇다면 이런 중국 시장의 독특한 역동성이나 군 전략에 대해서 기존의 글로벌 자동차 강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료에서 토요타 사례를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있네요. 네, 토요타의 대응 방식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의 글로벌 기업들은 주로 자기들 기술이나 표준을 중국 시장에 이렇게 이식하려고 했잖아요. 네, 보통 그랬죠. 근데 현재 토요타는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요. 즉, 변화된 중국 시장의 현실을 딱 인정하고 현지 기업들의 기술과 생태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오, 어떻게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광치 토요타가 상하이 모터쇼에서 공개한 순수 전기 SUV BZ7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화웨이의 자체 운영 체제인 하모니 OS 5.0을 탑재하기로 했어요. 화웨이 OS를요? 토요타 차에? 네. 하모니 OS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기를 연결하는 화웨이의 핵심 플랫폼이거든요. 또 자동운전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모멘타랑 영역회에서 개발하고요. 심지어는 샤오미의 사물인터넷 AI OT 생태계 있잖아요. 샤오미는 이걸 사람, 차, 집이라는 슬로건으로 표현하는데 그거랑 연동하는 기능까지 넣을 예정이에요. 샤오미랑도요?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건 토요타가 자체 기술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익숙한 현지 기술 파트너들이랑 손을 잡는 걸 선택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미 출시된 BZ3X 모델에는 모멘타의 E2E 기반 자동운전 시스템 도요타 파일럿이 탑재되어 있고요.
단순히 외부 기술을 가져다 쓰는 걸 넘어서 아예 중국 현지 R&D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문화까지 바꾸려는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중국인 책임 엔지니어, RCA라고 하죠. 이 사람을 임명해서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게 하고 심지어 개발 과정에서 쓰는 주요 언어를 일본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개발 문서까지 중국어로 작성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파격적인 수준의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와, 대단하네요. 이런 노력 덕분에 중국 현지 언론에서도 전 세계에 기반을 두되 더욱 중국적으로 리축첸츠오, 꽁중고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럴 만도 하겠네요. 네, 토요타의 디지털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책임자인 무라타 게니시 펠로우라는 분이 인터뷰에서 이제 겨우 중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아, 이제 겨우 정비되었다고요. 네, 이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거인인 토요타조차도 중국 시장의 특수성이나 빠른 변화 속도를 인정하고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현지 생태계에 아주 깊숙이 참여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 현지화를 넘어서 연구개발하고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중국 중심으로 바꾸려는 시도인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5년 상하이 모터쇼는 단순한 신차 전시회를 넘어서 중국 자동차 산업이 하드웨어 중심의 전통 제조업에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핵심이 되는 스마트카 모생태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자동운전 기술 분야에서는 규칙 기반 방식의 시대는 이제 저물고 E2E 방식이 대세로 완전히 자리 잡았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인지나 추론 능력에 도전하는 VLA, 월드 모델 같은 최첨단 AI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정말 정의적인 발전 속도의 뒷면에는 수많은 기업이 동시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서로 모방하고 경쟁하면서 집단적으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중국 특유의 군 전략, 이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그렇죠. 토요타의 사례는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살아남고 경쟁하려면 이제 중국 시장을 단순히 물건 파는 곳으로만 볼 게 아니라 현재의 기술과 생태계를 깊이 이해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적인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죠. 단순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에 전환한 이런 표면적인 변화를 넘어서 스마트카 시대를 주도하려는 중국의 거대한 야망,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진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네, 동의합니다. 오늘 저희는 박정규 박사님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미래 모빌리티 전략의 핵심을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스마트카 모생태계라는 거대한 비전부터 E2E, VLA, 월드 모델로 대표되는 자동운전 기술의 현주소,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군 전략이라는 독특한 접근 방식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상하이 모터쇼 현장의 변화에서부터 최신 기술 트렌드, 그리고 이런 격변에 대응하는 토요타의 파격적인 현지화 노력까지 현재 중국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또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서 산업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하며 진화하는 군 전략의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여기서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처럼 빠르고 집단적으로 진화하는 중국의 스마트카 모 생태계는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경쟁 구도와 기존 강자들의 위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까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 이러한 군 전략이라고 불리는 집단적 학습과 진화 방식에서 다른 산업 분야가 혹시 참고하거나 배울 점은 없을까요? 시간을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적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와 깊이 있는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